4장입니다. 진의 천하통일과 법과 사상의 승리. 진의 통제정책과 한비자. 여기서 나온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로요. 이사와 동문수학했습니다. 이사는 이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종의 진시황의 브레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진시황은 한비자를 상당히 아꼈다라고 하는데요. 이사가 모함하여 한비자는 죽고, 그리고 이사가 진나라를 모델링하는 인물입니다. 201쪽 시황제가 창설한 새로운 정치제도는 그 후 중국 국가의 고유 양태에 결정적 영향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900년의 전통을 지닌 봉건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9년제를 건립한 것은 단순히 정치 제도에서만 아니라 문화적, 사상적으로도 중대한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만 진은 겨우 15년 만에 멸망되었으므로 이 제도상의 변혁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낸 것은 한대 이후의 일이다. 여기서 시황제가 창설한 새로운 정치제도, 이걸 9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주나라의 봉건제, 이것이 진나라의 9년제를 거쳐서 한나라의 군국제로 이제 수정된다라고 하는 걸 옛날에 역사 세계사 같은데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봉건제 같은 경우는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종법제도라고 할 수 있죠. 진나라의 9년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틀은 하나는 황제라고 하는 절대적 지배자, 통치자, 그리고 그 아래에 관료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죠. 중앙집권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집권 체제, 관료 체제. 한나라의 군국제 같은 경우는 보통은 봉건제와 9년제를 합했다라고 하는데, 봉건제 같은 경우는 번국들이라고 하죠. 번국들이 기본적으로는 완전하게 자율권이 있었다면, 군국제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제후들을 세워주시면 이제 유씨들이 세워집니다. 이제 한나라 초기 역사를 보면. 그러나 관료들은 중앙에서 파견하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진다고 보는데, 요즘에도 군국제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봉건제와 9년제로 요즘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방향은 진나라와 한나라를 거치면서 9년제, 그래서 황제 1인의 통치 방향으로 흐르고,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해서 통일왕조를 세우고 1912년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무너질 때까지 약 2000년간 이 황제 제도가 9년제가 유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제도에서 이제 사상 통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202페이지 보면 그 당시 이제 교과서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진나라가 춘추 전국의 오랜 분열을 이제 이어받아 정치 제도에서도 또한 도량형, 통화, 문자, 차괴. 차괴는 수레의 이제 바퀴폭입니다. 이런 제도에서 철저한 통일을 도모했고, 그게 사상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문화나 사상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사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죠. 분서갱유. 분서갱유는 이 책에서도 잘 서술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따로 있는 겁니다. 분서와 갱유가 따로 있습니다. 202페이지 시황제의 천하통일로부터 8년 후 함양궁에서 주연을 열었을 때, 함양궁은 오늘날 시안 부근입니다. 이때 박사 중에 순우월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순우월은 유학자였는데, 유학자의 주장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9년제를 채택을 했는데 지금 자제, 황제의 아들들이 서민과 동일한 지위에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 당시 진나라 때 썼던 표현은 여민입니다. 그 머리가 검은 백성이란 뜻이고요. 관을 아무도 쓰지 않은 그러한 백성이 상태에 있으니 이전과 같이 제후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유학자들의 주장은 몇 가지 면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을 중시한다. 이들의 논의를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사기, 진시황 봉기를 보면 이 논의가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분산이나 안정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황제는 자기 혼자서 권력을 쥐고 있었고 태자를 데리고 있었지만 세자로 세우진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사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 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게 이사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유법 논쟁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유가와 법가가 논쟁을 할 때 유가는 전통을 강조하지만 법가는 변법이라는 표현을 후대에도 많이 쓰죠. 어떤 법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었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전을 꼭 따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오늘날에는 다른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전통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국 시대의 경험을 분산이 분쟁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후국이 있었기 때문에 다퉜지 않느냐라고 해서 강력한 황제를 중심으로 한 통치 체제를 중시 여기고요. 그런 면에서 주장하는 게 203페이지 1번부터 쭉 얘기되는 주장들입니다.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4번 옛날로서 지금을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일족과 함께 사형에 처합니다. 이 분석행위가 사상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적인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냐 전통을 강조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어떤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다룬 책을 다 불태우자라고 하는 주장을 이사가 하고, 7번 예외로 소각하지 않는 것은 의학, 복서, 종수 즉 농업 관련 책뿐입니다. 8. 만약 법령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가 교사를 맡기로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스승이나 책으로 경서로 배웠다면 이제는 관리가 스승 역할을 하자는 거죠. 이걸 이리위사라고 중국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자위사라고 이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라고 하는 선생을 가지고 모범으로 삼았다, 스승으로 삼았다.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경위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전 가지고 스승을 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리위사 관리로 스승을 삼자라고 해서 결국 벌이는 사건이 뭐냐면 분서입니다. 책을 불태웠다는 뜻이죠. 이때 주로 시경, 서경 및 유가의 전적들이 불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4페이지 산둥성에 있던 공자의 고택에서는 그 자손이 상서, 예기, 논어, 효경 등을 벽 속에 넣고 겉을 발라 이것이 한데 들어와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 나무로 만든 책을 벽에 놓고 흙으로 만들어 이제 발라가지고 숨겨뒀다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발견되는 책을 뭐라고 하냐면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고문이니 금문이니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분석행위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뭐 한나라 때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다 문제가 조금씩 생겨요. 재밌는 건 주역은 여기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있었죠. 복서, 점치는 책은 내버려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주역은 유가경전으로 이후에는 분류되지만 어떤 금고문 논쟁, 책을 옛날 책이냐 지금 책이냐 이런 논쟁에서 빗나갑니다. 그 다음 사건이 갱유라고 하는 사건인데 보통 이제 역사에서는 이것을 갱유라고 해서 유학자를 산채로 파묻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시면 사실은 갱유가 아니라 갱생입니다. 즉 여러 가지 무슨 생이라고 불리던 지식인들 혹은 여기는 사인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 이들을 몇백 명을 처형한 사건인 거죠. 역사 즉 사기 내용에서 참고해 보면 이때 이 재생들 즉 무슨 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했냐면 도교적 방술사들이었습니다. 진시황에게 이렇게 하면 신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황제를 속였다는 죄목으로 여러 처형당했고
그들 가운데 유학자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러나 유학자들은 이후 이 사건을 일종의 학문 탄압으로 기억을 합니다. 205페이지. 이를 분서갱유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한대에 들어가서부터인데 공안국의 고문 상서서에 보이는 것이 이른 이에 속한다. 아마 한대의 유자들이 시황제에 대한 증오의 관념에서 갱유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갱유는 역사에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기억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서갱유를 두고 만인글에서 논란이 있어요. 과연 얼만큼 많은 책들이 불태워졌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완벽한 사상적인 단절을 만들어냈던 것일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정확한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제 이 분서갱유라고 하는 말은 계속 회자되죠. 국가가 사상을 탄압할 때 분서갱유라고 하는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하긴 합니다. 이게 시황제 때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진시황 시대는 나름의 어떤 통일 왕조를 만들고 다양한 제도, 문물, 사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폭력적인, 억압적인 모습을 갖추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전에 있었던 아주 자유분방했던 제자백가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적 무질서에 의한 사상 자유.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은 사기에 있는 내용이죠. 이세 황제, 시황제가 죽고 이세 황제가 즉위를 하죠. 210년 이때 이제 발생하는 사건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지록위마 사건. 이세 황제가 원래는 호해라고 하는 진시황의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그 막내 아들이 원래는 황제가 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순행을 하다가, 즉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진시황이 지방에서 죽는 겁니다. 그때 이사와 환관 조고라고 하는 자가 황제의 유서를 조작하고 막내 아들인 호해를 이세 황제로 세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는 조고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조고가 그 뒤에 자신의 권력의 크기를 가늠해 보기 위해 벌이는 사건이 지록위마죠. 사슴 데려다 놓고 말이라고 부르고 여러 관리들의 눈치를 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뭐냐면, 중국 철학에서는 별로 얘기되지 않지만 역사에서 계속 언급되는 왕후장상, 역류종호.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이게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죠. 이들의 반란 이후 우리가 잘 아는 초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자가 한 고조 유방이죠. 아주 짧은 시간 혼란기가 살까 오지만 한나라가 진나라를 계승하면서 이러한 어떤 사상적인 흐름은 쭉 이어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이제 맨 끝에 제자백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되돌아보면 제자백가 시대란 것은 중국 사상사에서 극히 특이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진한 이후 사상계에서는 전국 시대의 사상계를 넘어서는 깊이와 정밀함을 보여주는 점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서는 유교 일색으로 온통 도배되어 제자백가 사상의 다채로운 취향을 나타낼 수 없었다. 겸해를 설파하는 묵가, 논리와 궤변을 종행으로 휘두른 명가, 정면에서 대담하게 도덕을 부정하는 한비자 등의 전통은 전국 시대를 최후로 영구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만일 제자백가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 발전되었더라면 중국 사상사는 지금 보는 것보다도 훨씬 변화가 풍부한 것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불행은 유교라는 하나의 교리가 200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사상계를 지배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떤 관리 중심의 지식인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정치학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시기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황제 제도와 혹은 관료 제도와 함께 갑니다.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경학 중심의 철학, 즉
육아 중심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이제 중국 철학의 한계였고 그것을 벗어나는 가능성으로서 육조 시대를 주목합니다. 끝에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겨우 육조 시대만이 지식인의 귀족화라는 사정에 도움을 받아 노장 사상의 유행과 불교의 수용이 가능해서 제자백가 시대를 상기시키는 정황을 드러내는데 머물렀다. 중국 철학사의 나름의 자유로운 사상의 흥기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그리고 육조 시대의 현학파들 중림칠현 뭐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이 주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수용 등등을 주목하겠죠. 자, 이렇게 진나라를 지나서요 한나라로 넘어가죠.